제 이름은 김정숙, 올해 66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돌아온 것은 차가운 구박과 요양원 책자 하나였습니다. 저는 결국 쫓겨나듯 집을 나와 강남의 한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사람이 아닌 투명한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어느 겨울날, 매일 새벽 제 앞에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폐지 줍는 노인.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매일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캔을 건네주셨습니다. 세상 모두가 저를 외면할 때 저의 존재를 알아봐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작은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빌딩으로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번 돈 당장 내놓으세요. 저런 거지 같은 늙은이랑 어울리시더니 인생이 아주 바닥까지 가셨네요.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이었던 그분을 거지라고 모욕하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늘 구부정했던 노인께서 천천히 허리를 펴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이 아닌 허공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온 건물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팀장, 이 자들을 내 건물에서 당장 끌어내시오. 그렇습니다. 매일 제게 커피를 건네던 폐지 줍는 노인은 바로 이 수천억 원짜리 빌딩의 주인이자 아무도 얼굴을 모른다는 대기업의 회장님이셨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저. 그리고 그런 제게 손을 내밀어준 한 노인의 믿을 수 없는 정체. 과연 저희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본편 영상에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숙, 올해 나이 66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 수많은 욕망과 성공이 하늘을 향해 탑처럼 쌓아 올려진 강남의 한 빌딩에서 저는 어둠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하루를 마감하는 청소부입니다. 새벽 4시. 도시가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머리맡에 놓아둔 낡은 휴대전화가 날카로운 소리로 저의 얕은 잠을 깨웁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쪽방의 차가운 시멘트 벽입니다. 몸을 일으키면 뼈마디마디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냅니다. 밤새 굳어버린 몸, 고된 노동으로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곳이 없는 이 몸을 이끌고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저의 길고 긴 하루는 어김없이 그 문을 엽니다. 창밖은 여전히 짙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어둡고 도시의 불빛은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첫 차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새벽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워 제 달아빠진 외투의 옷깃을 사정없이 파고듭니다. 버스에 올라 텅 빈 좌석에 몸을 기댈 때면 저는 애써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 눈을 감곤 했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곧 고통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기억의 끈을 놓는 순간,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현재의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댄 채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만을 무심하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제게는 저만의 성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제게 남겨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 그곳에는 남편의 손때가 묻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던 서재와 제가 아끼는 화초들이 계절마다 다른 빛깔로 피어나던 작은 베란다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따스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남편과 함께 마시던 커피 향을 감싸주었고 저녁이면 창밖으로 보이는 동네의 소박한 풍경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지요.
남편과의 사소한 추억 하나하나가 공기처럼 배어있던 그 집은 제 삶의 전부였고 제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저의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내어줄 때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실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힘든 일은 그만하시고 저희가 차려드리는 따뜻한 밥 드시면서 편히 사세요. 아들의 그 듬직한 말에 저는 제 남은 생의 행복을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이었던 그 집의 인감도장을 찍던 날, 아들은 제 손을 부여잡고 뜨거운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어머니로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 아들의 말을, 그 눈물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그 아이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듯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집의 주인이 바뀌자 집안의 모든 것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뀌어 갔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저를 위하는 척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아들 내외는 저를 노골적으로 귀찮은 존재, 보이지 않는 벽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던 저녁 식탁에서 저는 어느새 빠져 있었고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잘 들던 제 방은 손님용이라는 핑계로 해가 들지 않는 구석의 작은 방으로 밀려났고 그 방마저도 어느새 쓰지 않는 계절 옷들과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창고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저 늙은 제가 눈치가 없어 그런 것이라 젊은 아이들의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더욱 조심해야겠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아냈습니다. 행여나 며느리의 심기를 거스를까 싶어 거실에도 나가지 않고 종일 방 안에서 숨죽여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침묵과 인내는 그들에게 더 큰 권리를 쥐어준 꼴이 되고 말았지요. 어느 날 저녁 외출해서 돌아온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찬밥 한 덩이와 김치 한 조각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아들. 내외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높은 담벼락처럼 저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이제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눈칫밥을 축내며 숨만 쉬고 있는 짐이구나.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그 어느 때보다 상냥하고 환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예쁜 표지로 포장된 책자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친구분들 사귀기도 편하실 거래요.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요. 저희가 매주 꼭꼭 면회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로 만들어주겠다던 아들은 이제 저를 집에서 완전히 치워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저는 함께 살기 힘든 늙고 불편한 짐짝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 길로 조용히 제 짐을 쌌습니다. 낡은 옷 몇 가지와 남편의 사진이 든 작은 앨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집에 얹혀 살며 구차한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내 마지막 남은 힘으로 내 밥벌이는 하고 살겠다고 그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60이 넘은 나이에 얻은 일자리가 바로 이곳 강남의 화려한 빌딩을 청소하는 미화원 자리였습니다. 매일 밤 수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지우며 저는 생각합니다. 반짝이는 성공과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이 빌딩 속에서 저는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가지만 저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바닥에 얼룩을 지우는 청소도구의 일부일 뿐이겠지요. 한 번은 젊은 여직원이 통화하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바로 제 발 앞에 떨어졌음에도 제게 부탁하지 않고 허리를 숙여 직접 집어들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투명한 사물 같은 존재이구나.
화장실의 커다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볼 때면 낯선 늙은 여인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눈동자.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마디와 슬픔으로 깊게 팬 주름. 저는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그저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꺼져버린 삶의 불씨가 언제쯤 완전히 사그라들게 될까, 그런 부끄러운 생각을 하며 저는 매일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하루하루가 잿빛으로 물들어가던 어느 유난히 추웠던 겨울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새 내린 진눈깨비가 얼어붙어 세상이 온통 얇은 얼음막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그날도 저는 빌딩 뒤편 차가운 바람이 칼날처럼 몰아치는 후미진 곳에서 잠시 굳어버린 허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밤새 꽁꽁 얼어붙은 대걸레를 녹이느라 손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입김을 호호 불어 언손을 녹이며 한숨을 내쉬는데 저 멀리서 낡은 리어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한 노인께서 산더미처럼 폐지를 쌓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오고 계셨지요. 얇게 얼어붙은 바닥 때문에 리어카 바퀴가 헛돌아 그분은 몇 걸음 나아가다 미끄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아 보이셨습니다.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와 세월의 모든 고난이 훈장처럼 새겨진 깊게 팬 주름. 남루하다 못해 해진 옷차림은 그분의 고된 삶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저분도 참 힘든 인생을 사시는구나. 저도 모르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의 처지를 동정할 형편이 못 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걱정한단 말인가. 그런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 옆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힘겹게 끌던 리어카를 잠시 멈추고는 제게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행동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저 역시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고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그분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빌딩에서 일한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제게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넨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작은 인사였을 뿐인데 이상하게도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아주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또다시 그 자리에서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작은 기적이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어제처럼 제 옆을 지나가시다가 잠시 멈춰 서서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그것을 불쑥 내밀었어요. 그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캔커피 한 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괜찮다고 이러실 필요 없다고 몇 번이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폐지를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실 텐데 그 귀한 돈으로 산 커피를 제가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인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실 뿐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아 제 손바닥 위에 커피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무 말 없이 당신의 길을 가셨습니다. 얼어붙을 것만 같던 제 손 안으로 뜨거운 온기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온기는 손바닥을 타고 팔을 지나 제 차가운 가슴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이후, 아니, 어쩌면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뜨거운 캔커피를 든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우는 것인지 고마워서 우는 것인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커피가 식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 차마 뚜껑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커피를 품에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것은 우리 둘만의 조용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일을 하다가도 리어카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빌딩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분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말없이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캔을 건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도 사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서로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무언의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어떤 대화보다도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이가 있구나. 나의 고됨을 지켜봐주는 이가 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주신 커피 한 캔은 제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시와 멸시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던 저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한 잔의 성수와도 같았습니다. 다른 환경미화원 동료들은 저와 그분을 보며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청소부와 폐지 줍는 노인의 기묘한 만남.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 두 사람의 초라한 모습이 다른 이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정숙 씨, 저 영감한테 뭐 빚진 거 있어? 왜 저래? 한 동료가 핀잔을 주듯 물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이라 하든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과의 짧은 만남의 시간이야말로 제 하루 중 가장 따뜻하고 인간다운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작은 용기를 내어 집에서 싸온 삶은 계란 2개를 그분께 건네드렸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시다가 이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받아주셨습니다. 그날 그분이 제게 건네주신 커피는 유난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서로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리어카 끄는 소리는 더 이상 고된 삶의 신음소리가 아니라 제게 희망을 전하는 반가운 아침의 전령사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길고 길었던 겨울은 한 노인의 작은 온정 덕분에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제 얼어붙었던 삶 전체를 녹여버릴 거대한 불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작은 온기 속에서 간신히 버텨내던 저의 위태로운 평화는 어느 맑고 화창한 날, 오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이 무거워 휴게실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빌딩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소동이려니 생각했지만 고함 소리 사이로 제 이름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로비로 나가보니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마치 자신들이 이 빌딩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만한 태도로 보안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무슨 염치로 저를 찾아온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악력은 너무나도 강해서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시장 바닥에서 값을 흥정하듯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여기서 번 돈 다 어디다 숨겨두셨어요? 당장 내놓으세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제가 그동안 청소일로 푼푼히 모아둔 돈이라도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저를 길거리로 내쫓은 아들이 이제는 제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은 푼돈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굶주린 짐승의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다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얼굴 표정을 바꾸며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모른 척 하세요? 저희가 망하면 어머님은 정말 갈 데도 없으세요.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으실 거냐고요.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화려한 빌딩 로비. 한복판에서 저는 자식에게 돈 문제로 행패를 당하는 부끄럽고 초라한 늙은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동정이 아닌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호기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리고 제 아들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그 한마디가 터져 나온 것은, 아들은 저 멀리서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빌딩 앞을 지나가시던 그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로비 안의 소란을 감지하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그분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벌레라도 본 듯 경멸적인 표정으로 그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런 거지 같은 늙은이랑 어울려 다니시더니 인생이 아주 바닥까지 가셨네요. 꼴 좋으십니다. 저런 인간한테 홀려서 푼돈이나 갖다 바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제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꿰뚫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것은 100번이라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유일한 위안을,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켜주었던 그 고마운 분을 거지라고 모욕하는 것은 죽어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분노로 몸을 떨며 아들의 뺨이라도 때리려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늘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고 땅만 보며 걸으시던 그 노인께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거인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분의 굽었던 등이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리고는 폐지가 가득 실린 리어카를 아무렇게나 길가에 밀쳐두고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분의 눈빛과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엄. 세상을 호령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세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 기묘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코웃음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이 영감은? 뭘 봐. 괜히 끼어들지 말고 꺼져. 하지만 노인은 제 아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곁으로 곧장 다가와 거칠게 잡혀있던 제 팔을 풀어주고는 따뜻하고 커다란 손으로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들이 아닌 허공을 향해, 하지만 온 건물 로비가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나지막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호 보안팀장, 지금 즉시 이 자들을 내 건물에서 당장 끌어내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의 반경 100m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시오. 보안팀장, 내 건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 내외도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분을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빌딩의 모든 관리, 직원들과 검은 정복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로비 사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옆에 서 있는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을 향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미처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에 제 주변의 세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추었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제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시던 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없어 보였던 그 폐지 줍는 노인이 바로 이 수천억 원짜리 거대한 빌딩의 주인이자 아무도 얼굴을 모른다는 신비에 쌓인 대기업의 총수셨던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폐지 줍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주름 속에 감춰져 있던 형형한 눈빛과 온 세상을 품을 듯한 인자하지만 서늘한 미소. 그분은 저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빌딩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한편의 믿을 수 없는 연극과도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지시 한마디에 건장한 보안 요원들은 사색이 된 제 아들. 내외의 팔을 붙들고 건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거나, 당신들 뭔데 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며 발버둥 치던 아들의 비명은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면서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마치 다른 사람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단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아니, 기나긴 지옥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천국에 도착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곧바로 회사 법무팀을 통해 제 아들 내외를 업무방해와 상습적인 공갈, 그리고 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제 아들은 대한민국 최고라 불리는 거대. 기업의 법무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저 역시 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고 자신들의 탐욕에 대한 톡톡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를 회장실로 직접 안내하시며 그동안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피땀 흘려 회사를 일궜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잃고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돈과 권력이 주는 허무함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사람의 마음을 찾고 싶었다고요. 수년간 남루한 행색으로 세상을 떠돌았지만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먼저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제가 처음이었다고 그분은 담담히 고백하셨습니다. 정숙 씨가 매일 아침 건네받았던 그 커피 한 캔은 사실 내 비서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원두로 직접 내려서 보온병에 담아준 것이었소. 혹시라도 차가운 것을 마시고 탈이 날까 염려가 되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드린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와 삶은 계란 2개를 세상 가장 귀한 보석처럼 여겨주셨던 겁니다. 그분의 진심 앞에서 제가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당장 청소부 일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손이니 이제는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편히 지내셔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 빌딩의 가장 높은 층,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라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몇 번이고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숙 씨에게 받은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오. 그것은 잃어버렸던 내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준 구원이었어. 그러니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이오. 저는 더 이상 새벽 첫 차를 타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뜨고 구름처럼 부드러운 침대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전망 좋은 창가에 앉아 함께 정갈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팔짱을 끼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분은 제게 잃어버렸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여주셨고, 저는 그분에게 잊고 있던 사람의 온기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 끝에 님자를 붙여 부르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줍니다.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날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이 좋은 사람, 신데렐라가 된 청소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나 호화로운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세상 모두가 저를 무시하고 멸시할 때 당신은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라고 말해주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었던 제 손과 마음을 함께 녹여주었던 그 뜨거운 캔커피의 온기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차가운 밑바닥에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빛나는 진심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지난 날을 돌아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한 원망도 세상에 대한 서러움도 모두 흘려보냈습니다. 저의 진짜 인생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66의 나이에 가장 낮은 곳에서 비로소 다시 시작되었으니까요. 얼마 전 회장님께서는 저와 함께 작은 재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처럼 세상의 낮은 곳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저는 이제 매일 그곳으로 출근하여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제가 받았던 따뜻한 위로를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생애 가장 눈부신 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꺼져버렸던 제 삶의 불씨를 다시 지펴준 그분을 만나 저는 비로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끝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66의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처럼 깊은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라고 당신의 진심을 알아봐 줄 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